올해 2분기 우리 가계 빚이 13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1분기 감소해서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넉 달째 상승 중인데요. 특히 지은 지 5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 값이 2.34% 오르면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1년 후 집값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보여주는 지수, 100보다 크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많다는 뜻인데요.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더 줄이는 것입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수단은 강화된 대출 규제에 적용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가상금리로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수도권은 1.2%포인트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금리 4.5%,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3억 1,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2억 8,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 2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를 이끄는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수도권의 견우는 정책입니다. 다만 달아오른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일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공급측 측면 때문에 DSR 요번에 강화하는 요인 때문에 가계대출이 잡힐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등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등 추가 조치에도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내일부터 주택 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대상자 조건을 무주택 세대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서 1주택자를 빼서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우리은행도 어제 비슷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취급을 중단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수도권에 한해 전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취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7월 29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하나은행도 내일부터 다주택자 중심으로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조건을 점점 더 까다롭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은행권은 앞서 금융당국 압박에 대출 만기를 축소하고 한도를 줄이는 등 관리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9조 6천억 원 넘게 늘며 월 기준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만에 9조 원 가까이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서울의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에도 올라 23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둘째 주에 0.32%까지 올랐던 곳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소폭 둔화됐습니다.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동안의 가파른 가격 상승세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상승폭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 7월 9,500여 건으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월간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자체 집계 데이터를 보면 아파트 매매 거래는 8월 들어 준 것으로 관측됩니다. 집값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등으로 과열됐던 시장이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높인 것도 부동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가계대출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감소하면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락폭이 제한적이겠지만 수요 감소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건수는 종전보다 줄어들 수 있겠지만 거래 가격 자체는 지금의 추세대로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효과는 추석과 가을 이사철 이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두 달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출 실수요자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자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턱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1가구 주택인데 그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그걸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0대 무주택 차주는 10월 말 새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을 빌리지 못할지 걱정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시중은행 방문이 어려운데 비대면 대출 신청은 매일 조기에 마감되고 있다거나 한 달 전 대출 상담했을 때와 금리, 한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 인터넷 은행에서는 아침에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하루치 신청이 마감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른바 오픈런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배경입니다. 금감원장은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집을 쓰려고 하는 분들이 움직이는데 부담을 안 드리는 쪽으로 설사 좀 가계대출 흐름의 추이를 저희가 조금 더 관리하는 추세가 좀 늦어지더라도 구체적으로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 전에 대출 신청을 받은 경우엔 예외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계대출을 조이는 큰 흐름은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대출 절벽은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단언했고 주담대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하면 실수요자들에게 충분히 신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보니까 8월 달에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어요. 구조가 넘었었고요. 그것도 막판 이틀간에 1조 이상이 실행이 되는, 그것은 9월 1일이 바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때문에 그냥 허겁지겁 마지막 가서 더 이 대출을 실행한 탓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프가 있으면 지금 나오고 있죠. 실은 연초만 해도, 특히 작년 말만 해도 그렇게 가계부채가 화두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당연히 그때만 해도 집값이 그닥 그렇게 화두가 되지는 않았는데 4월부터 저기 늘어가는 거 보십시오. 4월에 4조 늘었고요. 5월에는 5조, 6월에는 거의 6조 가까이 됐다가 7월에 7조, 8월에 지금 9조가 늘어나는 저런 상황을 놓고 보면 실은 저기에 지금 가계부채도 나오지만 파란 선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가게들이 빚주고 있는 것은 신용대출도 있고 생활도 어려워서 빚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집 살려고 빚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 한국은행의 이제 이창현 총재도 이거 인하해도 되겠나,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는 이제 그런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그렇군요. 자, 부동산 문제로 좀 넘어가 보면요. 자, 그동안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둔촌 주공아파트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풀어주고 또 정책 대출도 막 여러 가지로 해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집값 안정화시기에 오히려 좀 집값 상승,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대출 규제로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고민 지점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정부의 고민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으로 대출 규제로 갔을 때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려고 하는 집 살려는 저 영끌 30, 40 세대의 그 열망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대출 규제도 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도 시행을 하고 전세 대출도 안 해준다고 하고 조건부 전세 대출도 막고 이제 하고는 있지만 만에 하나 여기서 임계점을 좀 넘어서면 그래도 나는 빚내서 집을 살래, 이 수요가 뛰어들 경우에는 정말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쯤이면 저는 당국의 관계자들이 좀 모여서 지금 위험수위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냥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수단을 먼저 좀 던지면서 시장을 통해서 더 이상의 뭐 집값이라든가 이런 쪽에 용인을 하지 않는 것이 정부와 당국의 방침이다라는 사인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앵커도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 보금자리의 론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풀려서 그거 다 이제 부동산 집 샀거든요. 게다가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해서 둔촌주공 미분양 나면 이제 물론 그때 고민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둔촌주공이 미분양 났으면은 건설사들 회사채 사태 나고 이제 부도가 나니까 PF가 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 살려준 건데 그것도 시장에서는 정부가 살려주네. 게다가 올 연초부터 시작됐던 신생아 특례 대출도 이거 정부는 집사라고 하네. 이제 계속 이런 사인들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잘못된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정부가 나설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지금 있어서 강하게 정부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 정책을 뭘 내놓든지 간에 그동안의 그 행보를 보면 좀 갈팡질팡한 측면도 있고 해서 과연 이 집을 살려고 하는 그 실수요자들도 많고 한데 과연 정부 정책의 신뢰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올 정책과 시장에 주는 사인이 진짜 중요한데요. 몇 가지들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LTV라고 해서 담보 인정 비율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소득 대비의 대출 규제를 잘랐는데 집값 대비 이거 한때는 뭐 규제 지역은 0%였습니다. 뭐 대출이 아예 실행도 안 되는 투기 지역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70%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LTV도 줄이는 거 꺼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고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에는 전세 대출도 실은 우리의 비주로 차주의 비주로 넣어서 이것까지도 포함시켜서 DSR을 같이 매겨야 된다는 게 제 초강수입니다. 이제 초강수인데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또 반발도 크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정도 급이 초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실은 전세 대출의 보증 비율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조금 전문적이긴 한데 왜 집값이 안 떨어지느냐?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있고 높은 전세값이 있으면 그걸 설명한 높은 집값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높은 전세값을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그 비싼 전세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전세도 대출을 상당 부분 해서 그 전세를 커버하니까 그 위에 집값이 형성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일단 전세 대출이란 제도를 좀 죄자. 물론 이제 이 시점에서 엄청난 반발 나올 거지만 이걸 죄고 나면 한 1년, 2년 흐르면 지금 앞서도 우리 가계 실질 흑자액 나왔지만 뭐 전세금 7억, 8억, 6억 이 정도를 지금 자기 돈으로 커버할 그럴 가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전세가 좀 대출을 좀 잡아놓으면 집값도 함께 떨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초강수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이걸 좀 한번 볼까? 이거 볼까? 이러기보다는 이제는 좀 선제적으로 지금까지 당국이 보냈던 신호가 집값을 올리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계부채가 지금 많다는 그 부분, 정부의 고민 지점 저희가 짚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가 많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뭐 오른다고 한다면 뭐 집 산 사람들 크게 걱정 안 할 텐데 정부의 고민 지점을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면은 모르겠는데 이 가계부채도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같은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 그러면 이 대출의 어떤 질 자체가 좀 나빠지는 거라서 정부로서도 손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고민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앞선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제 물론 그 고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고민은 가계부채에서 시작된 건데 이런 겁니다. 이제 가계부채를 빚을 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죠. 집값이 올랐을 때 물론 집값만 오르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내수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빚을 내서 뭐 3억씩 4억씩 빚을 내서 다 집에 돈이 묶여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아마 지금 연초 이후에 나오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든 내리는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빚이 많아버리면은 내수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설명이 안 되는 게 지금 수출은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상반기도 역대 최대 아마 올해 7천억 달러 수출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경기가 허물어진다는 게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지점이 저는 지금 어마어마한 빚들을 연초 후에 급작스럽게 지니까 일단은 이자로도 뺏기지만
마인드도 달라지죠. 아, 나 돈 쓰면 안 되겠다. 이거 빚 갚아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내수를 먼저 타격하는 게 첫 번째 이 빚 문제와 네. 집값의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방금 앵커께서 지적한 그 대목입니다. 이제 뭐 진짜 나중에 네. 집값이 어떻게 될 때는 근데 그건 정말로 큰 타격이니까. 아니, 그 질문 드린 이유가 네. 8월 달에 서울 그 주택 그 시장 매매 거래량을 보니까 좀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저도 그 통계를 봤는데 네. 9월, 그러니까 8월 30일까지 대출이 9조 원이 넘게 실행이 됐는데 아마 저거림일 것 같아요. 근데 네. 보통 9월 말까지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지금 서울의 매매 건수를 정확히 알려면 예. 9월 말까지 본 다음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좀 어떨까. 근데 이제 좀 더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 흐름이 이제까지 조금 최근에 왔던 흐름이 네.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은 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고 예. 저는 저걸 믿고 오히려 이제 규제를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된다라든가 이제 거래 끝났으니까 집값 잡혔네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니한 생각 같거든요. 정부도 뭐 면밀하게 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거래 건수는 9월 말까지 한 번 더 봐서 정말로 9월 말까지 확인했는데 저런 수치 8월에 매매 거래 건수가 9조가 주담대가 실행됐는데도 저거밖에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집값은 아니구나라고 하겠지만 만에 하나 다시 또 9천 건, 만 건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낙관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